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80대 할머님 환자분의 허리 통증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정말 고령이셨어요. 80대, 한 84 정도 되셨던 할머님이신데,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정말 걷기도 힘든 상태에서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이렇게 절뚝거리시면서 이렇게 병원에 오셨었는데,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드리면서 좀 이 통증이 완화되고 상태가 많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어떤 비포 애프터의 그 효과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연세든 어르신들도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자를 만나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게 이 영상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올드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어요. 약자로 적겠습니다. 올드 컴프레션 프랙처가 이렇게 있어서 정말 이 주변에 미세한 압박골절들이 이렇게 잔존하고 있었고요. 아마 이 상태가 있었다라는 건 예전에도 크게 느끼시지는 못했지만 정말 허리 통증이 그래도 수차례 분명히 있었을 걸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히스토리를 여쭤보니까 워낙 세월이 오랫동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근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건 여러 차례 허리가 많이 아팠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이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디스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디스크가 후방으로 이렇게 돌출된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점이 조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사실 수술을 고려하기는 좀 많이 이제 연세가 고령이신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연세가 고령으로 가실수록 디스크의 돌출로 인해서 어떤 신경이 너브 컴프레션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라디에이팅 페인, 레그 페인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령이실수록. 근데 이제 여든 연세에 비해서 이 디스크의 간격에 대한 부분이 좀 유의해 볼 만하죠. 사실 젊은 사람들도 퇴행이 많이 된 분들은 이 정도 간격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디스크 간격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사람에 속하지만 이렇게 이제 후방으로 돌출된 부분들이 좀 약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무조건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디스크 통증으로. 왜냐하면 이 영상의 사례의 결과를 보면 그 점을 알 수가 있죠. 증상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디스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외모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팡이를 갑자기 짚게 되었고 걸음이 되지를 않고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이고 그러면 이 어르신은 일단 시술을 권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답을 맞춰나가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큰 스펙트럼이 아닌 정말 계속 좁아지는 어떤 스펙트럼으로 환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솔루션을 해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주요한 정보로서만 우리가 이제 가치를 일단은 부여를 하는 겁니다. 뭐 치료를 해 가면서 룰아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부터 이건 이걸 거야라고 단정 짓고 룰아웃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유의미한 정보로서는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지탈 사진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뭐냐면 자궁에 근종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자궁에 이 정도 사이에 이제 근종이 있다라는 거를 MRI를 찍고서야 이제 알게 되신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백페인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단정적으로 연세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역시 무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지탈 사진에서는 유의미한 정보가 이렇게 3개 정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 앞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를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신장인데 양쪽이 키드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이 두 가지 우측과 좌측의 사진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우측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좌측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신장의 크기가 지금 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그렇다라는 거는 어떤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신장의 크기가 작아지려면 무엇 때문에 신장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을까요? 아트로피가 생기고 위축이 생길 수 있냐 하는 거는 이제 혈관성 문제죠. 분명히 이제 영양 공급이나 어떤 동맥의 어떤 순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이제 아트리보다도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베인보다도 아트리의 영향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종합검사나 뭐 기타 검사를 하면서 혈관성 문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소견이. 지금 이 어르신은 그런 소견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 크기의 변화가 있고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소견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검사가 소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그래서 이 환자분의 백페인에 신장과 관련된 어떤 혈관성 문제가 있을 것인가, 관여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MRI 사진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잠재적으로 우리가 이 영상에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벌써 한 4가지 정도가 되죠. 자궁에도 근종이 있고, 그 다음에 올드 컴프레션 컴프랙처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디스크로 인한 레그 페인을 또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신장 크기도 작으면서 혈관성의 어떤 순환에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4가지 점을 가지고 이제 환자분을 이제 치료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MRI 옆 사진을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양인 겁니다. 자궁 근종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사진과 좀 옆에 세지탈 사진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져왔고요. 이렇게 이제 자궁 근종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할 건가 하는 점을 환자분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잡아야 하는데요. 연세가 고령이실수록 사실 디스커션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사 입장에서는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이제 요점 잡힌 질문을 하죠. 요점에 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그 요점을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요점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게 기억의 어떤 그 기억나는 대로, 어떤 시간의 순서가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시간 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 본인의 히스토리의 내용과,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어떤 증상, 이 관련성을 우리가 밀접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최대한 이 요점 잡힌 질문,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과도 몇 차례 조금 질문을 드리고 또 대답을 듣고 하는 과정이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이렇게 쭉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이라는 치료에서 이렇게 조금 시간 한 배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를 나누는 쪽에 좀 집중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슬라이드는요, 제가 이제 백페인 강의를 할 때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커리큘럼이에요. 보통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를 백페인 환자를 치료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2가지 틀을 이렇게 일단은 접근해 볼 수 있더라라는 어떤 경험적인 터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척추 중심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도 이게 로어 스트리미티 중심의 문제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파인 문제, 척추 중심의 문제면 로어 스트리미티 문제가 없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고, 대신 무엇이 더 메인을 이루느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 2가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중심의 문제,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룸바 스파인이 되겠죠. 척추 중심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갈 것이고, 액티브적인 치료, 그리고
패시브적인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며 또 로 에스티미티 중심의 문제일 때 액티브적인 치료와 패시브적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점을 좀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80대 어르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척추 중심의 문제로 보기에는 MRI 사진에서 볼 때 이미 노골적으로 문제가 다 판명이 됐죠. 사진상으로는. 올드 컴프레션 프랙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빠져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진으로만 봐도 이건 룸바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룸바를 넘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진 쪽을 보면 올드 컴프레션 프랙처 나온 부위가요. 해당 부위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 L5, 그 다음에 4, 3, 2, 1, 그 다음에 T12 이렇게 갈수록 상부 요추에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말해서 딱 룸바만 띄워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라시까지도 이 환자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척추 중심의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서 제가 주안점으로 본 건 척추 중심의 문제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척추 중심 문제를 또 살펴볼 필요가 없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살펴봐야 할 거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 이제 로어 이스트리미티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로어 이스트리미티 문제를 살펴보면서 조금씩 문제로 이제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 힙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력 검사를 해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하프 스쿼트 자체가 안 되세요. 예전에는 지팡이를 집으셨던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던 비교적 건강한 저런 MRI 사진에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기는 했지만 무브먼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걸음을 걸으시거나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증이 나왔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스쿼드 자세, 그러니까 무릎을 조금 구부렸다 일어나 보세요. 이 동작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로어 이스트리미티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 좀 이게 계산이 따다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썼냐. 지금 보시면 뭐 일리오소아스 액티베이션도 있고 펠빅 플로어 머슬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액티베이션도 있고 지맥스, 지메드도 있고 그 다음에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또 패시브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건 치료사 중심의 어떤 부분이죠. 치료사가 이제 환자분은 비교적 이제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입장인 거고 이건 이제 치료사가 이제 치료를 제공해드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힙 조인트를 이제 풀어주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심부 종아리 근육, 그 다음에 이제 사이아틱 너브 모빌리제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분에게 치료를 제공해드리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당연히 액티브적인 요소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큐잉을 하려고 해도요. 이게 이제 고령이시고 내가 의지대로 몸을 쓰는 게 쉽지가 않죠. 뭐 40대, 50대만 되어도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취하려고 보면 정말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게 그 연령대 그 어떤 사람의 무브먼트거든요. 하물며 80대 어르신이 치료사가 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미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액티브적인 치료를 어떤 거를 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환자가 얼마나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글씨가 날아가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 염두에 두면서 모든 걸 잘 따라하실 수가 없다면 그나마 이 환자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액티브적인 치료를 할 때도. 물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환자분이 그렇게 잘 따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문제점으로 제가 살펴봤던 하프 스쿼드를 염두에 뒀고요. 패시브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부 종아리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패시브적으로 했던 건 사이아틱 너브 모빌리제이션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패시브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QL은 무조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파인 중심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풀어야 될 게 제가 QL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이리 가져왔어요. 이게 꼭 필요했거든요. 대신에 일리오스와스나 펠빅 플로어나 지맥스나 이런 걸 간과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영상에서 이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 게 이제 2회차가 끝나고 나서의 지금 움직임인데 이 환자분이 계속 오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쪽 전략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까 MRI에서도 봤지만 스파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일단 이 환자분의 주된 문제, 절뚝거림이나 레그 페인을 사라지기 위해서는 일단 로어 익스트리미티 중심의 전략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페인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2번의 프로토콜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 맥락들을 다 사용을 할 걸로 저는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아직 로어 익스트리미티 중심의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적용을 한 결과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요, 이제 1회 치료가 끝나고 1회차 때 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는데 한 20분 정도가 걸렸고 나머지 치료하는데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 오셨을 때처럼 막 느긋하게 사진을 비포 애프터를 찍고 이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회차 치료가 끝나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2회차 오셔서 2회차 때 오셔가지고 이제 좀 도수치료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좀 찜질을 대고 계셨던 이 상황인데 이제 찜질을 대고 일어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일어나는 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 MRI 상으로 봤던 그것만 보면 저렇게 잘 일어나신다고 할 정도로 좀 빠르게 신속하게 일어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회차 때 치료가 끝나고 이제 2회차 때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쪼그려 앉기를 시켜봤습니다.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대로 한번 쪼그려 앉아보시겠어요? 다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예. 그냥 일어나 보세요. 아, 지금 내려앉는 건 괜찮은데 일어나는 건 힘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내려앉는 건 괜찮다고 해요. 쪼그려 앉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쪼그려 앉기는 됩니다. 근데 일어날 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강의 때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쪼그려 앉기가 가능하면 쪼그려 앉기가 되면 이거는 척추 중심의 문제로 일단 봐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쪼그려 앉기가 안 되면 로어 익스트리미티 문제로 접근해라. 우선순위를 잡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쪼그려 앉기는 되십니다. 그러면 척추 중심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어 익스트리미티 문제도 있는 거죠. 있는데 어디에 문제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활성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활성화라는 것이 마치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만 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유튜브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렉투스 페모리스나 그다음에 뭐 뒷부분에 있는 햄스트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하면서 액티베이션을 시키기는 할 건데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통해서 이 환자분이 무릎과 힙 조인트와 앵클을 잘 쓸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같이 시키긴 할 건데 소노 영상으로 보면 아까 같은 할머님 증상에서 렉투스 페모리스가 써야 할 구간이 있고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가 써야 할 구간이 있는데 그 협응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 협응까지 같이 돌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스쿼드가 훨씬 더 유용하고 잘 나오기 때문에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럼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쓰는 거랑 렉투스 페모리스 안 쓰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운동을 시키고 무언가 제가 액티베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개만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개념도 아니고, 그럼 개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동안 기랑근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쓰는 거냐?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수동적으로 좀 많이 풀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포워드 플렉션이 안 되는 환자분을 이제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여보세요라고 이렇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리미테이션이 이렇게 이제 있는 환자분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쭉. 자,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여기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 이 부분에 세게 꽉 누르고요. 포워드 플렉션을 이렇게 시켜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ROM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영상도 이제 제 제 온라인 강의 영상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선생님들 이제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을 살펴봤고, 자, 여기서 비포 애프터 볼까요? 할 때, 네,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엎드려 계신 상태에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좀 집중적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하프 스쿼드를 시키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요렇게 내려오죠. 요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거를 반복하시라고 주문을 드리는데, 이제 손을 지금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은 균형 잡기가 어렵고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탁 의자를 잡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이거를 하루에 50회 반복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도 이 하프 스쿼드에 대한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게 정확한 동작인지를 어르신이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좀 몸으로 느끼실 수 있게 가르쳐 드렸어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흉내도 앞에서 내드리고, 또 어르신도 같이 직접 이렇게 해보게 해드리면서, 아,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점이 분명히 이해가 되실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쿼드라투스 룸보룸도 충분히 풀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서두 슬라이드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표면 길이끈도 당연히 곽인장 상태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다 풀어드렸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생각해 보면서 2회차가 끝난 시점입니다. 이게 2회차 치료가 끝났어요. 2회차 치료 후 어땠는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아까 이제 비포 영상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쪼그려 앉아보시겠어요? 자, 쪼그려 앉았어요. 다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예. 그냥 일어나 보세요. 아, 지금 내려앉는 건 괜찮은데 일어나는 건 힘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2회차 때 이제 오셔서 이제 2회차 치료 후에 이제 이렇게 영상이 또 예,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바뀝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리 신고. 지금 어느 정도 그렇죠. 스쿼드에 대한 부분 좀 훈련을 받으신 상태예요. 네, 일어나죠. 예, 좀 무릎에 힘이 들어가시죠? 예. 한 번만 더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것도 연습이 좀 되셔야 돼서. 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그 룸바 스파인과 힙 조인트와 니 조인트의 연계성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아유, 네.
니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포스가 거기서 일어나는 여기서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버티는 게 힘들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자, 지금 이 무릎의 각도가 이 정도 됩니다. 한 135도 정도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무얼로 일어나냐면 렉투스 페모리스로 쭉 일어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가 제일 활성도가 높은 게 니 조인트 90도 플렉션 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니 조인트가 15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이렇게 거의 하프 스쿼드에서 풀 스쿼드로 넘어가는 각도가 될수록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활성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렉투스 페모리스의 활성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거꾸로 말하면, 자, 이거는 이제 쪼그려 앉기죠. 앉기입니다, 이건.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앉았다 일어나기. 일어나기에서는 90도에서 다시 150도로 갈 때는 렉투스 페모리스가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가면서는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활성도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얘네 둘 사이에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자, 처음에는 앉아보시겠어요? 쪼그려 앉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죠. 근데 일어나실 때 보면, 자,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주는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그 수축력이 낮다 보니 니 조인트의 안정성이 일단 떨어지게 되고,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일어나는 힘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렉투스 페모리스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회차 치료가 끝나고 보시는 영상에서는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를 쓰실 수 있도록 계속 큐잉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어줍니다.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가 걸리면서 90도에서 점점 증가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쭉 일어나지는 거죠. 무릎에 힘이 들어가시죠? 예. 한 번만 더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것도 연습이 좀 되셔야 돼서. 자, 쪼그려 앉을 때는 문제가 없으세요. 한번 다시 일어나.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좀 해결이 됐어요. 자, 근데 일어나면서 지금 치마에 가려지긴 했지만, 자, 이 정도 각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부터는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렉투스 페모리스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렉투스 페모리스로 쭉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익스텐션 되면서.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르신의,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쪼그려 앉기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까 스파인 전략,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스파인 전략과 로이스트리미티 전략, 저는 이렇게 큰 툴을 아예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넣고 빼고가 가능한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 계산을 하고 패시브적인 치료와 액티브적인 치료를 이렇게 이제 좀 배합을 잘 해가면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2회차 치료 전, 다시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2회차 치료 후 이렇게 되겠는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이제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르신께 좀 집에서 다른 거보다도 일단 식탁 의자를 뒤에 잡고, 식탁 의자 그 등받이를 잡고 최대한 무릎을 반만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이 운동을 체력이 허락되시는 만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 내일이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아마 이제 화요일 날 오실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래서 또 분명히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와 2회차 때 지금 치료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진상으로 보거나 또 겉으로 보는 증상으로는 되게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넛지라고나 할까요? 뭐 하나만 탁 건드려주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어떤 그 연결고리들이 따다닥 이렇게 배합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그냥 일종의 넛지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 이런 부분을요,
그거를 잘 건드려 줄 수 있는 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복습을 해보면, 이런 디스크가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령이다 할지라도 지레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좋은 결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 뭐 그런다라기보다는 케이스를 잘 만났고요. 또 어떻게든 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저의 그 어떤 뭐 일종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잘 결합되어서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만난 것 같아서 저도 참 감사하고 좀 뿌듯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영상에서 몇 번 강조드렸던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와 렉투스 페모리스의 관계, 그리고 쪼그려 앉기가 가능하면 스파인 중심의 문제, 쪼그려 앉기가 어려울 때는 로우 익스트리미티의 문제, 또 이걸 어떻게 잘 혼합해서 이 두 가지가 퓨전되어 있는 증상을 어떻게 또 풀어나가는지 이거를 좀 간략하게 요점 잡아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좀 이 영상 참고하시고 선생님들의 또 환자분들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